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에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경제평론가시죠 우석훈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배치할 때 통상 비슷한 견해를 가진 분들을 같은 쪽에 앉도록 해왔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아주 다양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다양한 방향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견해와 관계없이 자리를 배치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시고 토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엔 18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784-3300번, 02-784-3300번으로 전화 주시고 100분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해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한 대형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마지막으로 판 날의 풍경과 여러 반응들을 보시겠습니다. 9시 반에 와서 5시에 받아가주세요. 좋은데 더 안 됩니다. 번호 기억하세요? 아쉽죠. 치킨을 좋아하니까 자주 시켜 먹는데 아무래도 5,000원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치킨 게임! 타격이죠. 그건 뭐 하라면 뭐합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오래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 문 닫고 그만둘라겠어요. 이 가격이 소비자들은 비싸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한 달 일을 해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면서도 우리 입장이면 싸게 먹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우리한테 비싼 거랑 사 먹으라고 강요한 느낌이 더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권리를 침해당한 느낌이 들어요. 좀 적정한 선에서 이게 했으면 주변에 그 치킨집들도 가격도 내려가고 좋았을 텐데 워낙 저가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응이 매우 다양하죠. 이 치킨 논란의 이 당사자는 우선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골목의 영세 상인 또 프랜차이즈의 체인점 그 위에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마트 또 거기에다가 규제와 조정력을 담당하는 당국과 정치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세 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가 싸게 치킨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5,000원짜리 치킨을 놓고 이토록 왜 논쟁이 뜨거운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 원장님부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값을 자기들도 따라서 낮춰야 되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동네 상인들께서 이 그 5,000원짜리 치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는데 그래도 막상 이제 롯데마트가 판매 중단을 하고 났더니 소비자들께서 이제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인터넷에서 막 그 항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가만히 따져봤습니다. 그럼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치킨 한 마리가 15,000원에서 17,000원인데 이게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 10,000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분들이죠. 많은 경우에 서민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서민들이지만 그 롯데마트라고 하는 대기업이 값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서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어느 쪽이 정말 더 서민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생산업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치킨 상인이든 누구든 간에 결국 뭔가를 생산하는 것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조 회장님. 예. 이제 롯데마트가 어떻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거대 자본을 이용해서 미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같은 그 대형 마트끼리의 경쟁을 위해서 출하 경쟁 때문에 사실 미끼로 던졌지 않았나. 그 설탕하고 치킨을 좋아하는 그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서 거품을 제거했다. 착한 가격이다. 통큰 치킨이다 하면서 사실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이 가격의 가치 체계를 많이 흐트러 놨다. 그 가격이 5,000원이 정당한 가격이라면은 이마트에서 또 나름대로 롯데마트에서 삼성 홈플러스에서 8, 9,000원씩 파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이윤이 있는 가격이라면은 이렇게 영세 상인들이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글쎄요, 저는 아마 이 치킨 기존의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테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막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반상생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이게 잘못 가면 굉장히 수구적으로 가고 퇴행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 청와대 고위인사가 공개리에 압력을 넣고 문을 닫게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치킨 가격의 원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싸다 비싸다. 이런 일은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는데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소장님. 네, 저는 컨설턴트이기에 앞서서 사실 주부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똑똑한 주부는 아니지만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치킨 가격이 오르고 나서 좀 잘 먹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바꿔서 사실 한 15분 정도 걸어가서 7,000원에 파는 그런 치킨을 사 먹게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그 오는 손님을 기다렸다가 치킨을 파는 거고요. 배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배달하게 되면 마리당 배달 가격이 한 2,000원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문제의 논점은 치킨이 그냥 대리점 양상으로 된 거지 치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대형마트가 적정 숫자 이상으로 많이 출점을 했는데 그동안 마트의 경쟁자는 동네 구멍가게 중에서 주로 이제 슈퍼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뭐 식료품점, 야채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트의 경쟁자가 피자, 치킨 나왔지만 앞으로 사실은 만두, 김밥, 심지어는 미용실, 피부관리 마트 안에 그런 업종들이 다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앞으로 동네 상권의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식이 저는 뒤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예,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들은 이제 중소상인들의 위기의식들이 여기에 이제 방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비단 치킨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대형 유통점들의 그 SSM 슈퍼마켓 진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제 최근의 양상들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빵집을 석권했던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떡집을 이제 장악을 하겠다고 떡집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중소 그런 구내 식당에 이제 납품을 하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기업이 진출해가지고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제 중소상인들이 다 이제 몰락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중소상인들이 주로 운영해왔던 그런 산업 공구류 업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진출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상인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비빔밥 전문점도 대기업들이 이제 다 진출하고 있고 하다못해 장례 서비스도 대기업이 다 진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적어도 대기업이라면 중소상인들이 어렵게 먹고 사는 그런 영역에는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금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일거에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대기업의 윤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중소상인들의 위기의식이 좀 반영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것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라는 문제는 어느 게 우위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둘 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이익인 것이고, 우리 헌법적 원리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어느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시켜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둘 다를 조금씩 양보시켜서 둘 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적어도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을 분리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고유 보호업종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런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뭐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영업시간을 분리해서 뭐 주말 영업시간이라든가 뭐 심야 영업시간 같은 데 있어서는 중소상인들이 뭐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또는 뭐 장소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해서 뭐 적어도 대형 유통점들은 도시외곽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한다든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좀 쓰고 있는 그런 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정부가 얘기하는 좀 말로만 하는 상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 대기업들의 현실을 보면 허망한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우 소장님.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서울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선 좀 부각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역 경제하고 서울 자본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트에서 먹게 되면은 거기 들어간 돈은 서울의 본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혹은 소상인이라도 지역에 있는 돈이라면 그 돈은 지역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책임망이니까 서울에서만 보면은 뭐 큰 데가 먹을 거냐 작은 데가 먹을 거냐 이렇게 보이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에 그 돈이 남을 거냐 아니면 그 돈이 서울로 갈 거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냐 따져보면은 뭐 프랜차이즈 논쟁도 있었고, 빵집의 카드사랑 제휴해서 빵집을 깎아주면서 이제 뭐 자영업자가 망하는 그런 일도 뭐 3, 4년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올해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닭 사건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이제 증권을 봤는데 주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날 이제 롯데마트 주식이 떨어졌는데, 이거 뭐냐면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그만 한정되어 있는 유통자본이라는 그 시장에 대기업들이 유통자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증권가에서는 이거를 저기 이제 구조조정이 올 거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트도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지만, 1, 2년 후에는 사실은 뭐 몇 개는 시장에 퇴출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조정이 될 거라면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서 그동안의 지역경제 다 부수고 망하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라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6분 다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논점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이익, 그다음에 공정 경쟁 윤리, 과연 이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시장 혁신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거대 기업이 이런 무차별적인 어떤 그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통제 혹은 조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또한 지역 경제와 중앙의 어떤 지역 경제가 중앙에 예속되는 문제,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나왔는데,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정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저는 말이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들 분께서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경쟁을 안 한다는 얘기고 값을 높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 결과로 소비자들인 우리가 양질의 제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받을 것인가. 그 양쪽 두 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김남근 변호사님께서는 두 개가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우석훈 소장님께서 이런 할인점들이, 대형 할인점들이 지방에 진출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파괴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난센스입니다. 지방의 가정 경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방 주민들께서 대형 할인점에 가서 물건을 사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물건이 좋고
싸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을 가는 것이죠. 그만큼 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더 풍족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의 가족 경제가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재래시장은 더 시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가정 경제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이 좋아지고 싸지는 것을 경제가 파괴된다라고 본다면 도대체 경제가 좋아지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되묻게 되죠. 그래서 공정 경쟁이다라고 하는 거 궁극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갖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네. 사실 그 말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형마트는 인구 15만 명당 한 개, 적정 숫자가 270개에서 280개인데 지금 400개가 넘었거든요. SSM까지 하면 정말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중소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은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어요. 그리고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공산품이나 생식품 영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 영역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주부 입장에서 왜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아파트 앞에 장작구이 치킨 3개에 10,000원짜리도 사 먹고요. 10분을 걸어가서 7,000원짜리 일부러 제가 배달은 12,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12,000원, 18,000원 이렇게 하니까 가서 사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사실 지금 이제 뭐 규제 어쩌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상황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마트가 포화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부나 제3자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사업이 안 되면 물러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육성이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내수시장이 이렇게 죽었던 이유는 시장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김 변호사께서도 중소기업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중소기업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중소기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생겨서 월마트의 매출 총액이 우리나라 수출 총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기업이 생겼다고 해서 미국 중소기업이 다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다 쓰면서 타자수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됐죠. 그렇다고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하나요? 컴퓨터를 쓰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오르고 그래서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항저칠이 생기면서 중소 철강 회사들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다 망했죠. 그럼 포철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는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들어가는 동네마다 판매 가격이 13 내지 14%씩 떨어지면서 초기에는 중소 유통업자들이 다 망하는 것 같았죠. 나중에 다 살아납니다. 왜? 13%씩 전략한 소비자들이 뭔가 다른 물건을 사죠. 뭔가 다른 물건을 사죠. 그럼 그 다른 물건을 사는 데서도 잡들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혁신이 국민들을 살찌우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돌아. 기존에 있는 영역을 들어오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구멍가게라는 게 처음 생긴 게 20세기 초거든요. 일본 소위 자본주의가 식민지배 형태로 들어오면서 구멍가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시골 양반들이 하던 말이 지금 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18세기에도 있었고 19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이 다 망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벌써 이미 망했죠.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상인들과 대기업이 다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중소상인만 살아남아라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소상인들이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분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규제를 또 없애고 있는 것도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그 적합 업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582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중소기업의
그 사업의 내용들을 이양하라라는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뭐 동방 이제 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뭐 민간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든다는 것처럼 뭐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도록 그 만들어 준다라든가. 네. 또 뭐 일정한 영업 시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통상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말 영업들은 대형 유통점이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상인들이 그 주말 영업 시간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저녁 8시 이후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 이후라든가 이런 심야 야간 시간에 있어서는 이제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리된 시장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이미 기성시가지에 많은 중소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는 새롭게 대형 유통점들이 진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면적을 제한한다든가 매장 점포수를 면적을 줄인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리된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유럽 국가들이 깨닫고 다 없애는 중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를 들면 그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에 대한 논쟁은 1920년도, 30년대 미국에서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월마트 때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7세기, 18세기 초부터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법을 처음 만들었고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죠. 일본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일본 유통시장에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업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느끼죠. 바로 일본이 그런 법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법입니다. 대점법이라고 하는 대규모 점포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규제법들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결국에는 그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미 없앴고요. 일본도 없앴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독일과 프랑스도 점차 지금 없애는 중이죠. 그게 얼마나 중소기업들은 일본은 없앴다가 다시 그걸 부활을 했고요. 그 사회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걱정을 사회적인 많이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죠. 중소상인들이 한꺼번에 일거에 몰락하는 것들이 그 나라 경제에 주는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도 우리 내수시장에서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많은 중소상인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형태들은 경제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도 그 대전법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런 야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대규모 점포들의 진출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독일 경우에 있어서도 그게 연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다 주법에서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방법 없어지고요. 주법들도 다 고쳐지는 중이죠. 일본의 대전법 같은 경우에도 출전 규제가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규제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공정경쟁, 이게 이 공정경쟁에 대한 어떤 이 시각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말이죠. 자유경제에 맡겨야 된다 아니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둬야 된다. 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대형마트가 5,000원 치킨을 팔다가 일주일 만에 접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냐, 어떤 정치 논리, 그러니까 이 해당 마트의 설명을 보면 주변 치킨점의 존립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점, 예상하지 않았던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5,000원 치킨을 기획할 때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그냥 어떤 표면적인 설명에 그치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업체가 어떤 정치 논리에 쉽게 무릎을 꿇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기획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접을 계획을 세우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생닭 수만 마리를 기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부러 접기 위해서 생닭을 그 많은 숫자를 확보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중 8구는 아마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여론의 압력이 제일 컸을 테고, 또 뭐 청와대에서 그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트위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와대는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청와대라는 데가 무서우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접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롯데마트에서 이걸 5,000원으로 이제 통큰 치킨이라고 하는 걸 냈더니 다른 데서 7,000원, 8,000원에 팔고 있었거든요. 다른 마트들에서. 그런 데서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 그 4,9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좋았죠. 그런데 롯데마트가 이제 판매 중단을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도로 복귀를 시켰단 말이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마 롯데마트가 이걸 계속 가져갔더라면 롯데마트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전체 치킨 시장의 한 1%도 안 됩니다. 그 가게마다 300마리 정도를 파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그 닭고기 시장의 0.7%? 뭐 그 정도 된대요. 전체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주는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아마 치킨 파시는 다른 분들이 다 압력을 받을 거예요. 야, 이거 뭐 좀 낮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굉장한 압력을 받고 스스로 챙겨보고 또 원가도 낮추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뭐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옛날 상태로.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마트에서 피자를 팔았을 때는 왜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 치킨을 팔았을 때 말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피자를 11,500원에 팔면 남습니다. 이익이 남는데요. 치킨을 5,000원에 팔면 역마진입니다. 왜냐하면 한 6, 7년 전에 5,000원짜리 치킨을 배달은 하지 않고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했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닭 공급가가 훨씬 더 저렴했을 때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부분이 부당하게 너무 가격을 내세워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떤 뭐 정말 가격을 낮춰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냥 그것은 마진을 손해를 보고서라도 미끼로 사람들 많이 매장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상품에 이미 거기서 손해본 가격이 다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불과 작년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격주에 한 번씩 마트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가서 많이 사가지고 와보니까 우리 핵가족이거든요. 냉장고 안에서 많이 상해요.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소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여기서 손해본 걸 다른 데다 얹어가지고선 뭐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 대형 할인마트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그래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걸 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른 물건을 사신다 그러면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의 값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치킨 자체의 원가도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정 판매를 했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한정 판매, 대량 판매를 해서 네. 정말 물건값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만일에 그러면 그렇게 대량 판매를 해가지고 물건값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계속 싸게 팔죠. 상시로 하루 종일. 그죠? 한정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로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롯데마트를 치킨 가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마트의 주방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튀겨도 300마리 이상을 못 튀긴다 그러더라고요. 한 말씀 그렇다면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그 치킨집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 부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저희들이 토론을 할 때 인정할 것은 딱 시원하게 인정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롯데마트 부분의 치킨에 있어서 그건 정확하게 원가 이하의 역마진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의 이윤을 보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맞죠. 근데 정확하게 그 역마진이고요. 그 역마진에 있어서 아마 롯데마트에서는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영업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물론 뭐 미끼 상품의 결과적인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어떤 유인 상품의 형태도 되고 그랬는데, 사실 그 롯데마트에서 이 5,000원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닭고기 하나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 닭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념하기 전에, 토막치기 전에. 지금도 6,000원, 7,000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kg에. 정말 그 생닭 가공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닭고기를 어떻게 6,000원, 7,000원 가격대에 팔고 조리되고 부가가치 있고 인건비 들어가고 파우더, 식용유 들어간 그 닭고기를 5,000원에 파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생 닭고기에서 그렇게 2, 3,000원, 4, 5,000원씩 마진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인정을 해버리고 전략이 잘못됐고 미끼 상품이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가격이 어떻고 네, 이익이 났는지 역마진인지
그것을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이것은 사업자가 걱정할 일이죠. 사업자들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거대자본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부터 거대자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지금 전체 유통업계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는 유니클로 같은 회사 보십시오. 조그만 판매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자본이 되었는데 왜 큰 자본이 되었나?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줬죠.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유니클로 너희들은 그렇게 파냐? 왜 매장에 먼지가 많냐? 왜 여직원이 나와서 제품 설명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우 소장님. 그건 사업자 문제죠. 정치적인 얘기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또 피자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왜 피자 때는 이러고 닭은 이러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소비자 의식이랑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 소비자면 싸면 좋다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싸고 질도 좋아야죠. 이렇다면 커피 같은 경우는 질도 똑같고 비싼데도 누군가 공정거래를 한 커피를 더 마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하시는 놓고 거죠. 보면은 저는 피자도 좀 있다가 지금 치킨처럼 오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치킨은 그만뒀고 피자는 계속 하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 잘 몰랐는데 다른 문제라고 지금 보는 게 지금 이제 피자는 그러니까 편법증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납품을 받는 거고 지금 치킨은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자인 경우는 뭐 여동생한테 이제 뭐 편법 증여를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피자를 만들고 이렇게 공급했고 사람들이 막 불만을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국민 여론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 최근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여론이 바뀌게 돼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거대 자본 그러지만요. 예를 들어서 자본 투자 제일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사지 않습니까? 작은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작은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으로 치고 들어와서 지금 제주도 가는데 티켓 값이 얼마입니까? 반값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대의류 회사들 다 깨고 지금 아시아 시장을 다 먹고 있습니다. 왜 이게 혁신이거든요. 이 혁신을 부정하고 중소기업은 너희들은 여기서만 먹고 살아라. 대기업은 너희들은 여기서만 먹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되지 않죠.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동의하는데 치킨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못 살겠습니까? 네. 우리 정규재 논설위원님 혁신 경쟁 정말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기업을 하고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만은 좋아합니다. 근데 또 이 롯데마트 정도의 그런 어떤 대기업 또 유통 그룹이라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골목 시장을 점유해가는 것보다도 더 통 큰 시장들만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많고. 그런데 가서 정말로 국부를 올리고 좀 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어들이고 이런 부분이 진정한 또 공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만 하는 그렇게 시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이 있고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의 부당연매니 또는 유인연매니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유인연매라고 그래가지고 미끼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그런 이제 미끼 상품들을 부당하게 그 판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공정한 거래 질서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그런 부당연매나 유인연매와 같은 것들을 일정 정도는 규제를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 지배적. 이제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 경쟁에 관한 얘기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왜 싼 걸 못 먹게 하느냐, 아까 시민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은 이제 이 대형마트의 5천 원은 역마진이다,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다, 어떻게 보면 부당거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쪽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 이 가격 논쟁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제가 주부 입장에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고 또 제조를 하고 또 가맹점주 그 창업자들 입장도 봐서 지금 이렇게 판매하는 가격들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격의 구조는 또 닭고기의 중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00g짜리 생닭을 이 가공을 하면은 12,000원짜리가 동네 골목에도 있거든요. 9,000원짜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kg짜리 닭을 사용을 하면은 또 15,000원, 1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 구조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중량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닭고기가 상당히 대중 음식이고 또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영양 간식이고 일고 삼재식품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영양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이 비교표를 가져온 게 원가율 대비, 그러니까 원물이 판매가에 미치는 그 대비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닭고기는 한 4배 정도의 판매가가 설정이 됩니다. 원물 대비. 근데 삼겹살 같은 거, 그것도 대중 음식 아닙니까? 소주 한 잔에. 이 부분은 한 7배 정도의 그 원물 대비 판매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짜장면 같은 경우도 뭐 몇십 배 이상이고 그러는데 유독 이제 닭고기 자체가 현안이 된 것은 롯데마트의 그 상징적 요소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의 닭고기 소비는 이 어떤 원물 대비 저렴하게 이렇게 드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자료를 좀 가까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가까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기존의 그 치킨 상인들께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얼마를 받으시든지 그거는 그 상인들이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안 먹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통큰 치킨 5,000원짜리에 가서 줄을 쭉 쓰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바보 짓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쁜 짓을 하셨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쭉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중단을 했어. 외압에 의해서요. 그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지금. 그럼 그분들이 화난 거는 그거는 부당한 거냐는 거죠. 저는 절대로 외압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롯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이 판단을 잘못해서 철회를 했다 이렇게 글쎄요. 있습니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 상인은 적정 마진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원가를 궁금해하죠. 제가 초두에 대통령께서 치킨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았나는 생각을 당신도 하셨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어떤 상인이든지 원가 대비해서 판매가가 높을수록 사실은 좋은 상인입니다. 원가보다 판매가가 높은데도 잘 팔리는 것은 그 상품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거 보십시오. 원가 누구 궁금해하지 않죠. 원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공산품 원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적정 마진을 붙이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가야죠. 국가가 원가에 대해서 원가 더하기 적정 마진이라는 개념을 만일에 국가가 가지게 되면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김 변호사께서 공정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공정법의 흐름 자체가 그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었나 안 되었나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공정법에 결국에는 그 치열한 논쟁 끝에 무죄가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 끼워 팔기였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미끼 판매 다 끼워 판 겁니다. 끼워 팔은 거. 이런 것조차도 그게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고 거대 자본이 시장을 다 먹으면 가격을 그다음에 굉장히 높이 세우지 않겠느냐고 일반적으로 걱정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데 지금 비디오 테이프 다 없어졌잖아요. 다 CD로 바뀌었습니다. 소니가 워크맨 독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독점을 걱정했죠. 그런데 MP3 나오면서 깨끗하게 가버렸습니다. 어떤 기업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누리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하던 그 락펠러 같은 사람들이 석유를 덤핑을 쳤죠. 덤핑을 쳐서 중소석유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덤핑을 쳤느냐? 기존 가격의 20%로 덤핑을 친 겁니다. 근데 20%를 덤핑을 쳐서 다 죽고 나서 가격을 올렸느냐? 아닙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철도를 다 석권했던 밴드빌트라는 사람은 강도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철도 회사들 다 죽었으니까. 이 밴드빌트가 철도 운임 요금을 90%를 내린 겁니다. 10%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망한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다 어떻게 했냐? 안 그렇습니다. 90%까지 철도 요금이 싸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철도를 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소기업들은 그 철도망을 타고 원가가 낮아지고 미국 경제가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수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버스 안내양 있습니까? 그런 직업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다 버스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스 안내양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유통산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더 앞서서 발달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양판점의 성장세가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두 분은 우리 김정호 원장님이나 정규재 논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자유 경쟁은 다 됐고요. 물론이죠. 네, 다 됐습니다. 반대할 수도 없었고 반대해봤자 소용도 없었고 이미 경쟁이 다 됐고 저는 영세 소상공인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그 마트나 그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상,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상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유니클로 말씀하셨는데 이 패스트 캐주얼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소매업태를 새롭게 개발한 사례로서 일본의 양판점조차도 사실 벤치마킹 대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 많은 대형마트들이 있지만 어느 대형마트를 가봐도 우리나라 마트처럼 지금 우리나라 마트는 어떤 할인 기능을 하는 대형마트의 기능도 물론 있긴 하지만 포장 단위도 다르고요. 판매 품목도 다르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그 외국의 어떤 마트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코스트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 5분들은 별로 장을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을 직접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봅니다. 네, 그래서요. 예,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게 꼭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이 서비스 분야에 치킨 같은 거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면 혁신이 참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것이든지. 자, 무엇이든 잠시- 혁신이 있죠. 네, 자 여기서 시청자 전화 받고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경북 상주의 김종선입니다.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네, 저는 지금 그 피자나라 치킨 공주라고 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지금 그 밤늦게 저는 100분 토론을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토론 내용 중에서 롯데마트에서 과연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왜 팔고 있느냐. 이 주요 논제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치킨을 5,000원에 팔면은 우리 그 이경희 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건 마이너스 판매입니다. 원가 이하의 판매인데 왜 치킨을 원가 이하로 파느냐. 이 치킨은 원가 이하로 팔지만은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도를 해서 매장에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12시간씩 대기를 시키면서 매장 안에서 충동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실제로 치킨 가격만 5,000원이라고 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마트 내에서 1시간, 2시간씩 대기하면서 충동 구매를 함으로 해서 실제 소비는 더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치킨점을 하는 분들이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럼 우리 국내의 대형 마트들은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서민, 시민들이 구매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크게 대형 마트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 마이너스 판매까지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죽여서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더 창출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대기업의 기업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예,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부평구 북일동 사는 23살 박광수라고 합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제가 디모 치킨 동호회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쪽에서 글을 읽고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첫째로 토큰 치킨은요, 점포당 1일 300마리 제한이고 배달이 불가능한 점에서 치킨을 따뜻하게 퇴근 후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동일한 고객층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퇴근 후 가족들과 모여서 집에서 따뜻하게 바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값싸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발품을 팔고 줄을 서서 사 먹을 것인가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토큰 치킨을 사려고 줄을 선 사진들을 접하게 되면 되게 어르신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께서 거의 간직하시는 쌈짓돈으로 손주들에게 줄 치킨을 사려고 추운 겨울날 개점 전부터 손 호흡 불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을 서민으로부터 앗아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의라면 그 정의를 위한 작은 이윤 손실이 정말 아까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연매출 1조 원을 넘고 있는데요.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다 합치면은 1조 원 규모가 조금 넘거든요.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분명히 롯데마트와 상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윈윈의 기회였을 수도 있음에도 전체 치킨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 중 일부는 상생을커녕 롯데 칠성업류 불매운동 등의 내부 지시 하다를 통해 옹졸한 방법으로 상생의 길을 스스로 접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 기업의 경우 브라질산 계획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원산지를 속이는 등 자사가 표방하는 럭셔리 올리브 치킨이라는 구호를 무색해하는 작태를 일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연예인을 동원해서 대규모 판촉으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메이저 치킨 업체까지 덩달아서 영세라는 온실 속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채 건전한 경쟁, 롯데마트를 상대로 외치는 상생의 길을 스스로 저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서울에 사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요? 네,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한 몇 년간 저도 프랜차이즈 치킨업에 종사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랜 동안 치킨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지금 5,000원짜리 치킨에 대해서 나와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전화가 됐네요. 네. 사실 치킨값이 사실 비싼 건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저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봤지만은 사실 고생한 거에 비해서 벌어가는 거는 진짜 생활하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어디가 문제가 있나 저도 생각을 해보지만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와중에 나온 답이 본사에서 물류비에서 너무 많은 거를 네, 선생님. 텔레비전 오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치킨값이 저렴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본사에서 모든 재료비를 줄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본사에는 물류비 주다가 팔고 또 나무는 물때 또 주고 나무는 돈이 안 남아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본사에서 재료비를 줄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하신 분, 또
처음에는 그 마지막까지 이제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이 좀 견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그 질문하신 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점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이제 느끼시는 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롯데마트 치킨도 규모의 경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롯데마트 계열에 또 프랜차이즈 L 뭐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한 800개 이상 매장이 되거든요. 대형 매장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정말 선두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게 판매 가격을 보면은 같은 계열이고 또 예를 들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또 나름대로 거품도 제거했을 건데 이 닭 한 마리를 한 17,000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계열 회사의 그 프랜차이즈점이 그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애곡이 될 수 있겠는데 뭐 기업이 뭐 브라질산 관련된 부분이 그 좀 애곡이 된 것 같은데요. 일부 점포에서 사실은 실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양을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온전하게 그 기업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그냥 오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관련된 부분은 이동통신사는 원가가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광고비를 많이 씁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든 시장 점유율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따가 좀 이렇게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내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본사들이 일반적으로 그 원가 매입 대비 한 1,000원 내 정도를 보통 그 한 마리 마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100개당 최소한 직원이 한 15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 점포당 정말 냉장차로 물류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기름값, 도로세 얼마나 비쌉니까? 인건비고. 그런 부분들이 보통 뭐 한 5, 6% 정도 이렇게 물류회사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광고 판촉 또 이 프랜차이즈 특징은 상당히 슈퍼바이징 기능이 또 많거든요. 경영지도, 운영지도, 네.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금년에 사실은 예전에 닭고기 원재료 가격이 한 1,500원이었다면은 금년에는 보면은 한 2,300원 평균 11월 달까지 보니까 2,1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닭이 1kg가. 이따 이제 자료를 좀 네네. 보여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김 원장님 말씀. 아니요, 뭐. 네네, 그러면, 이 소장님. 네. 사실 이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년 이상 장학 컨설팅을 해왔는데요. 사실 한 15년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프랜차이즈 본사들로 인한 그 피해 사례를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각종 언론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좀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약간 사기성 이런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장학 컨설턴트로서 업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본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허약하고 정말 부실하고 이런 데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들 아직도 여전히 비윤리적이고 부실하고 그런 데들이 있긴 하지만 우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정부에서도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이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산업진흥법도 마련하고 또 수준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옥석을 가리게 하고 또 정보 공개서를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 전체 가맹점의 매출도 다 알 수가 있고 인근의 점포들의 매출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수준 평가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가맹점이 200개가 채 안 되는 그 본사에
2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ERP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가맹점의 시간대별 매출부터 고객들의 성향, 고객의 모든 정보, 그다음에 기후가 떨어지면 사실 최근에 날씨가 추웠는데 이럴 때는 또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케팅 지침까지도 ERP를 통해서 전 가맹점에 하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본사가 사실은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인데 1인당 뭐 60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책정을 해서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키워서 가맹점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사실은 이제 우량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량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생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자본 중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쉽고 여기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외국 브랜드를 딱 가지고 와서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로열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종 브랜드들은 열심히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혼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사시적 시각을 많이 가졌는데 선진국으로 가서 보면 선진국의 여러 가지 시장 현황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창업의 성공률이 독립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지금 창업 컨설팅을 했지만 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번에 저는 이 기존의 치킨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잘못 대응한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어떤 한 군데에서 혁신을 들고 가격을 치고 들어오면 시장에서 싸웠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싸우는 전략을 피했죠. 말하자면 피켓을 들고 말하자면 동반상생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피켓을 들고 싸우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몰리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싸우는 건 시장에서 싸워야죠.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밀리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 지금 뭐 여기 우리 부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자체가 혁신이었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자면 통닭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렇게 잘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뭐 월드컵을 보거나 뭐 볼 때 즐겁게 가서 한 잔 마시면서 통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 자체가 시장의 혁신이었죠.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마트가 치고 들어올 때 같이 혁신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그게 지난 봄부터 우리 가을부터 5,000원짜리 판다고 예고되었던 거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갔죠. 그저 대중 정서에 호소하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그 정부가 나오고 그 이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싸워야 할 것을 엉뚱한 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이죠. 그 시장에서 싸울 것을 시장에서 싸워야지 엉뚱한 데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요. 나라같이 생긴 나라 중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게 기존 산업들이 IMF 이후에 아주 대대적으로 무너지고 우리 금융산업 아주 초토화되면서 자영업 비중이 폭발한 거거든요. 이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이 자영업자들 괴로운 거 저도 잘 알죠. 제가 예를 들어서 혁신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무슨 어려운 사정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생존도 힘드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내고 뭔가 국가적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떡이나 파이 요거라도 지키게 해주자는 전략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국가 경제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 어렵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죠.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을 어떤 자유경쟁에 그대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라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그들을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시장 자체의 압력을 경쟁 압력을 정부는 줄이면 안 됩니다. 경쟁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영업에 이토록 많은 압력이 가 있는 구조 자체를 뭔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프랜차이즈에 들으면 섭섭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는 순수 자영업 형태가 이제 한국에 풍부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케밥 같은 게 굉장히 우리나라 통닭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자영업자가 한 분 계시는데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괴롭히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난 마트가 하나 있을 거고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 기술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큰 네트워크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것도 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런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당 거래들, 예를 들면은 뭐 인테리어를 뭐 2년에 한 번씩 바꿔라, 뭘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그럼 저는 프랜차이즈 육성에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자영업자들의 한 3분의 1은 어려워질 거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자기 기술과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프랜차이즈와 마트 사이 경쟁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튀어나가냐면은 농어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닭을 더 싸게 이제 서로 구하려고 하면은 지금도 공장식으로 이제 닭을 키우는데 더 뭐 항생제도 많이 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또 이제 조리독감이나 그런 또 농업에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선에서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서로 괴롭지 않은 좀 타협을 정부 내에서 혹은 시민 내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왜 물가가 비쌀까? 그 상당 부분이 유통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번의 산업혁명을 거쳤습니다. 한 번은 제조혁명이고 한 번은 정보혁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태의 물건들은 좋고 쌉니다. 근데 이게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유통 마진이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유통 단계를 줄이고 또 유통 물량을 늘려서 그래서 그 제품 한 개당 붙는 그 유통 마진들을 자꾸 줄여 나가서 가급적 공장에서 나올 때 또는 농가에서 나올 때 하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실 때 하고의 그 차이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이 상태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급적인 유통 단계를 줄여야 되고 물량을 많이 해야 되고 공동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들인 겁니다.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형 할인마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농가와 소비자 간에 1단계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말이죠. 또는 대량으로 해가지고선 유통 마진을 줄이는 거고요. 근데 이걸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싼 물가를 좋아하는 것인가? 비싼 물가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들께서 그걸 선택하신다면 그러면 할인전 같은 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물가 싼 게 좋다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그러면 할인점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 원장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게 아니라 김 변호사님. 대형 유통점이 대세를 하더라도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리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그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도 무조건 중소상인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적합업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게 뭐 연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가 없겠죠. 말씀하신 무슨 제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무슨 중소상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상인 사이의 경쟁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뭐 예를 들면 떡집이라는 게 꼭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혁신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그 떡산업이 발전합니까? 그게 식자재 납품하는 사업들을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납품을 해야만 그게 기술과 혁신이 발전하는 그런 분야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그런 적합업종 같은 거 지정을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말고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자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은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지고 유통구조는 엉망으로 되고 내수 발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농업 종자 하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다 영세업체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IMF 위에 휘청하면서 다 나갔습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다 가져갔죠. 예를 들어서 떡 얘기하시는데요. 아시아인들 전부에게 떡 먹입시다. 왜 못 먹입니까?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들 앉아서 아시아인들에게 떡 먹일 생각을 하겠어요? 아시아인들 전부에게 불고기 팝시다. 왜 못 팔죠? 왜 우리 식당은 세계로 못 나가나요? 말하자면 시장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면 안주하죠. 혁신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불고기 전 세계로 팔아보십시오. 왜 못 팝니까? 우리가 마른 한식 세계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경쟁하는 그 불고기집, 해외로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그 떡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중소 떡집하고 국내에 있는 중소 불고기집을 다 망하게 해야 됩니까? 다 죽을 것 같죠. 그거는 좀 다 다른 죽을 것 정책이라는 같죠.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죽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월마트가 들어가면요. 동네 가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월마트가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타깃이 된 것이 90년대 들어서거든요. 9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적어도 상당한 몫은 월마트의 혁신이 기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월마트 혁신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요즘 슈퍼마켓 가면 다 바코드로 찍지 않습니까? 그 바코드 만들어낸 게 월마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월마트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월마트가 영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말 시간이라든가 심야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분리된 중소상인들이 남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자는 아니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초토화된다고 하니까 미국 같은 제가 경우에 드리는 있어서는 말씀인데 중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품목 같은 게 없습니까? 월마트가 영업을 하더라도 뭐 1차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매장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일정하게 일정 품목들은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정책들은 미국에서 다 쓰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정규재 노슬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월마트가 들어가도 다 그 상인들이 살아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마트가 지금도 이제 포화 상태인데 더 계속 진공청소기처럼 소상공인들을 다 빨아들여도 그 망한 그 자영업자들이 어딘가 가서 다 살아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남을 겁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프랜차이즈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전체 그 프랜차이즈 비중 중에서 서비스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프랜차이즈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그 판매업이나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파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구매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리고 외식업도 점점 더 어떤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키우지 말라, 자유경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준비를 할 유예기간을 좀 두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와도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장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직업적으로도 프리 에이전시나 뭐 우리나라도 이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래도 실업 문제 때문에 헉헉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하는 것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떡을 아시아 전역에 먹일 수도 있고 이런 경쟁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대부분 투자비가 몇 억대 단위입니다. 2, 3억대 이상, 뭐 5억대 이상 넘어가는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상담하고 만나는 자영업자들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조차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데서 절반 이상을 빌려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창업의 수요도 지금 너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대형마트 보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나가야지 거대 자본,
영세 상공인 이렇게 규정해 놓고 지역력을 침범하지 말라느니 무슨 대자본이 빨대처럼 지역 경제를 다 빨고 있다느니 대자본이 가면 중세 상인들이 초토화될 것이라느니 이런 논리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장을 포화 상태가 넘었을 때까지 다 확장을 했는데 왜 자꾸 자유 경쟁을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포화라는 좀 거는 이해가... 기존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포화겠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포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소기업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고 상인들만 그런 것이고요. 오히려 대형 할인점이나 SSM이 새로운 기회를 중소기업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을 만들어내는 중소제조업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농심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마트나 무슨 이런 롯데마트에서 자기 상표를 붙여가지고선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고요. 그리고 그 마트들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동반으로 해외에 또 나간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 상인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중소기업에게는 또 굉장한 다시 기회가 한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지만 거고요. 그런 경쟁 네.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저 말씀 좀 왜 들어보세요. 공정무역을 네. 얘기를 네. 하냐면 너무 착취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저임금을 찾아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런 아니, 것들에 대해서 착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든다면 네. 지금 네. 그 우리가 제3세계 국가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그 저임금을 찾아서 제조업들이 옮겨 다니는 것들이 사실은 네. 문제가 이미 불거지고 있고 그렇게 저임금만 계속 찾아다니는 구조 자체는 언젠가는 깨어지고 근데 무너질 지금 수밖에 그 말씀하시는 없거든요. 거는 오늘 네. 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 없는 저는 일이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게 중소 상인들을 다 죽이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중소 상인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또 예를 들어서 상생의 방법으로 SSM 을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서로를 네.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지. 그래서 같이 공존하자는 거죠. 네. 그냥 어느 날 망해서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2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뭔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 대형 할인점도 이미 시장 혁신을 계속 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거 자체를 막는다는 건 SSM이 만들어진 그 옆에를 동네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거기가 SSM이 이제 깨끗한 가게가 만들어지니까 그 옆에 미장원도 들어오고 꽃집도 들어오고요. 포장 가게도 들어오고요. 그 옆 주변에 그 창업 컨설팅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주변에 창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조그만 영세 상인들의 창업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네가 밝아지고 동네 상권이 형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건 그 동네 영세 상인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SSM이라는 수를 해가지고 10개, 20개의 상인들이 망하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는 자영업자의 수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면 납품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SSM 중소기업들이 하나 훨씬 때문에 많으니까. 10개, 20개 20개씩 망하죠. 기본적으로 그걸 10개, 20개의 슈퍼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슈퍼라고 하는 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SSM 하나가 조그만 가게가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10개, 20개가 망한다는 건 그건 과장이시죠. 네. SSM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네 슈퍼라고 얘기하는 구멍가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루는 SSM이 들어오지 품목이 않아도 저는 동네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고 동네에 있는 점포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SM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네에 중소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대소상생을, 그럼 차라리 대소상생을 얘기하지 않든지 대소상생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왜 그런 기존의 중소마트들을 가맹점으로 흡수를 해서 지금 어차피 SSM들이 뭐 시설 리뉴얼비도 다 지원을 해주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런 업소들, 기존에 있는 업소들을 현대화시키고 해서 가맹점으로 흡수해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게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기업이 이제 떡집을 해서 진짜 글로벌하게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떡집이 아니고 비빔밥이 아니더라도 뭐 비행기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덩치가 크니까 체급이 좋으니까 그 정말 그 골목에 소상공인들 업종을 하시는 것보다도 정말로 좀 이렇게 폼 나는 거 자기 목에 맞는 것을 좀 하시는 게 업종을 선택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좀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투자도 해서 외화도 좀 벌어오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SM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게 사실은 폐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SSM도 그렇지만은 대형마트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생김으로써 우리나라 적정 대형마트가 뭐 20만 명 중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한 250개 정도는 국민 정서나 저희들 정서는 용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대형 마트끼리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지금 4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치킨 사태까지 오지 않았냐. 또 앞으로도 이런 어떤 내부 출혈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소장님. 월마트부터 계속 하신 얘기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월마트를 통해서 이렇게 쫙 했는데 과연 잘 사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라들이요. 1인당 GDP 4만 불 거의 정도 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 6만 5천 넘어간 나라들이 규제를 다 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스웨덴, 근데 노르웨이도 규제가 심한데 1인당 9만 5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혹은 다 알아서 하자라는 나라들이 3만 5천에서 많이 가면 3만 8천. 그리고 1인당 6만씩 가는 나라들은 사실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고 했던 그런 규제를 두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그런 나라가 6만 넘은 나라거든요. 그게 21세기 경제 아닙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런데 그걸 유통업 규제 때문에 6만 불이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나라들이 개방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시계, 스위스 칼, 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품들 아닙니까? 아니, 스위스 네슬레는 어떻습니까? 네슬레는 다국적 기업도 했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네. 예, 식품은 원래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왜? 하는데 네슬레가 들어와서 왜냐면요. 국내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스위스에도 말하자면 치즈 만들어서 파는 구멍가게만 해도 뭐 수십 종류 있다는 거 잘 알죠. 스위스 네슬레가 왜 네슬레가 됐습니까? 식품업체는 워낙 사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대기업의 업종입니다. 그게. 그게 중소기업 업종이 아닙니다. 대기업 반대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다 먹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식품제약 이런 거는 그렇고요.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데 시장은 포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포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포화라고 생각하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죠. 농업시대 때도 시장은 포화였습니다. 항상 시장은 포화입니다. 그걸 깨고 나오는 것이 기업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VTR 시장 다 포화죠. 근데 누군가가 CD를 만들어서 포화를 깨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워크맨 시장이 포화죠. 누군가가 MP3를 만들어 시장을 깨는 겁니다. 타작이 다 포화죠. 누군가가 컴퓨터 자판 만들어서 다 깨고 나오는 겁니다. 포화라는 거 있을 수 없고요. 한국 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니 대형마트가 지금 우리 인구당 따져서 한 20몇만 명에 한 개씩 되어서 250개가 적정인데 400개다. 바로 그런 한국 기업가들이 화이팅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화이팅 정신이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여기 들어서 패배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화이팅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여기 들어와서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왜 우리는 부정하죠? 잘 알겠습니다. 치킨 가격 논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마트 진입 규제 문제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야기가 진전돼 왔는데요. 여기서 시민 논객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김정호 원장님과 정규재 논설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롯데라는 큰 대기업에서 통큰 치킨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치킨이라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시장에 침입하여 이윤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만약에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이다 또는 소비자, 국민들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통큰 치킨을 통해 다시 불거져 나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네 상점들에 있어서 문제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대기업의 일종의 도덕적 책임과 그에 대한 합의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업은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지상과제는 고객을 떠받드는 겁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면 당연히 가서 고객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치킨이든 그게 국수든 그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지금 치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특정 업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마트에 보면 국수를 또 요즘에 맛있게 말더라고요.
아주 쌉니다. 저는 그것도 원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동네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국수를 파니까 그렇게 좋아요, 저는. 저는 고객으로서 그냥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뭐 국수도 먹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동네 국수 가게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네 상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모셔야 할 대상은 바로 소비자다, 고객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지금 고객들이 늘어서가지고 왜 판매 중단했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인터넷에 댓글 달고 막 그러시는 그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토론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기업, 거대 자본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악마적 이미지를 붙여놓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나쁜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통큰치킨 논란이 왜 생겼는지 참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TV 보다가 치킨 한 마리 먹지 뭐. 그럼 맥주도 한 잔 가지고 오라 그래.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사 먹는 사람들이 되게 동네 치킨을 먹죠. 또 지나가다가 아이들 손 데리고 가서 오손도손하게 야 아빠 치킨 사줘. 오케이. 가서 앉아서 먹죠. 이 고객하고 그래서 롯데마트가 시장조사를 몇 달 동안 해보니까 잘 팔아봤자 하루에 300개 팔겠다고 계획이 나온 겁니다. 왜?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비 들죠. 교통비 왕복 뭐 택시 타고 갈 리는 없겠죠. 버스비만 해도 꽤 들죠. 2,000원 넘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가야죠. 시간 낭비해야죠. 이것은 앉아있어도 배달해 주는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롯데마트에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할 겁니까? 아니죠.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근데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기존의 치킨집이나 치킨 프랜차이저들이 시장에서 대응을 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가족 단위로 찾아오기 예쁘게 매장을 더 예쁘게 꾸미고 말하자면 가격은 조금은 더 내려볼 수 있는 만큼은 내려보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싸워줘야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의 어떤 가격 차이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 치킨집하고 프랜차이즈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거대 자본 또 우리 다 죽는다. 지금 계속 다 죽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다 죽는다고 부풀리면서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결과는 더 나빠지는 거죠. 네, 정리했죠.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네. 저는 조동민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롯데마트가 80여 군데 중에서 그 치킨 판매량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은 편인데 영세 업자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앞세워서 왜 갑자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셨는지 차라리 연예인들을 기용해서 막대한 광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줄여서라도 제품 단가를 조금 더 낮춰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82개 마트에서 치킨을 파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 치킨 가격의 애곡, 정말 5,000원은 20년 전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게 관습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접수했던 가격이요. 그러면 지금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이런 어떤 정상적인 가격이 나름대로 비용을 다 빼고 나름대로 15,000원 내외 정도에서 그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아까 이제 거대 자본이라는 말씀 쓰지 마시라는 얘기였는데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수익을 창출해가면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뭘까 있습니까? 근데 이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본부나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참 폭리업자다, 비양심적이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 버린 거죠. 대기업이 정말 그 조그마한 치킨 시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정말 도덕적 기준은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비 비중을 보면은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은
그렇게 조그마한 시장에서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겠는가, 또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 예, 저는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 최근에 참여연대 활동을 보면서 그런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이념적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아까 들어주셨는데 아까 대전법이 도입되고 그리고 완화되면서 NGO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이렇게 중소상인들을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이런 와중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참여연대는 어떠한 실천적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병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시켜야죠. 근데 중소상인들을 아무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선진화시켜도 그걸 대기업하고 경쟁을 붙이면 저는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적인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게 서구 유럽이나 일본이 했던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중소상인들 간의 경쟁을 하더라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대기업이 꼭 떡을 만드는데, 국수를 만드는데, 그런데 치킨을 만드는데, 피자를 만드는데 뛰어들어야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그 피자 업종, 떡 업종, 빵 업종들이 혁신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상인들 간의 경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중소 기업 보호 업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고, 또 대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어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주말 시장이라든가 심야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을 분리시켜서 중소상인이 그런 틈새 시장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든가, 지역적으로도 이미 기존 상가 부분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걸 일정 정도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장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물류를 통일시킨다라든가 중소상인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병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한 3년 정도 한시적인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기업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올라와라 이런 것인데, 물론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무슨 나들 가게니 이런 거 1만 개를 만들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품권 제도를 만들고 공동 물류 이걸 만들어도 3년 후에 대기업하고 경쟁을 하면 저는 판판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병진시켜야 될 문제이지. 네.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의 지금 정책은 소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라. 정부의 방침이 표현 그대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만, 표현에 의하면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재와 사업 이양을 유도한다 그러는데, 지금 대기업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 과연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기가 자제할 것인가. 582개 업종을 선정해놓고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그걸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라고 그러는데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는 상생, 자율적으로 하는 상생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결국은 좀 제도적인 상생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서구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적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시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법적 제도화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소비자와 또 중소상공인, 또 대형마트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 마무리 발언 겸해서 시간이 짧습니다. 30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 원장님부터. 저는 롯데마트가 다시 치킨 판매를 재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마트에서 피자를 팔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 피자 가게들의 매출액 변화를 봤더니 10% 정도 매출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 하루에 300마리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대신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그 혜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재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회장님. 네. 저는 이번에 롯데마트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치킨 관련된 이슈가 많이 됐는데 롯데마트가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소상공인 5만여 정도의 그 치킨 가맹 사장님들도 아마 그 롯데마트가 정말로 이렇게 결정한 걸 환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회로 통해서 또 서비스라든가 품질 또 이 여러 가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또 통해서 또 내재적 그런 어떤 경쟁력을 굳건히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 의원님. 대개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본가대 노동자 또는 대기업대 영세상인 이런 식의 구분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야말로 지난 IMF 이후에 12여 년 동안에 17개 그룹이 망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죠. 18세기에 서부 유럽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 자본이 들어와서 시골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을 다 없애고 도시의 썩은 문화를 들여오고 지역 문화를 파괴하고 영세 상인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 서부 독일은 바로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층집 아저씨가 오늘 실직을 하는 반면에 3층에 계신 아저씨는 오늘 창업을 하는 거고 옆집에 학생이 낙방하는 반면에 또 왼쪽에 있는 학생은 오늘 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만 다 모아서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망했죠. 그건 마르크스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게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파괴만 보면 혁신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리고 국민 개개인을 살리는 거다 하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네네. 이 소장님. 저는 대기업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외국의 마트를 이겨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절대로 저는 치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당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수많은 트렌드 변화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거대한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 산업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 문제고 이 영세 상공인들을 앞날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기업가 정신의 부재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은 꼭 대기업이 아니라 자본이 있는 분들이 너무 손쉬운 분야에 이미 경쟁 과열 분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저는 20년 동안 외국의 다양한 직종과 업종을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의 업종과 직종은 대소상생이 이루어질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중소제조업체들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될 분야가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문제는 치킨만의 문제가 결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 소장님. 그러니까 최근 국제 경영이요. ISO 26000이라는 걸 통해서 책임 경영 혹은 윤리 경영이라는 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늘 이 논쟁이 오늘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가 그런 큰 논란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과 트위터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대기업들이 대기업 간의 경쟁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걸 승화시키는 방식은 좀 더 첨단 산업,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상인들이든가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대기업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더 이상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기업의 행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져서 정부도 이제 이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출범시키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들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말로만 하는 상생, 대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상승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인 상생의 방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좀 분리된 시장, 그게 지역이든 업종이든 품목이든 시간이든 그렇게 만들어서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제도화된 그런 상생의 시스템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토론 잘 보셨습니까? 치킨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 구조가 얼마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와 이해가 충돌할 때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사회는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오늘 토론이 독식보다는 상생, 그리고 상호 배척보다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